한 가지 우리 사회에 오해가 있습니다. AI가 도입되면 상호 의존성이 줄어든다, 초개인주의로 간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죠.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효를 실천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효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구정우 교수입니다. 네, 최근에 생존10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뭐 각자 도생, 뭐 그 생존 경쟁, 우리 어떤 절박한 그 삶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노 시니어 존, 노 키즈 존, 노 장년 존 뭐 이러면서 뭔가 우리 사회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이제 뜻한다고 볼 수 있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프렌드십이나 뭐 오너십이나 뭐 파트너십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는 건 아닌데 뭔가 관계를 강요하고 강압하는 뭐 이런 모종의 어떤 마인드 세팅을 강요하는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생존 10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민낯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초상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이제 협력 개인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여러 가지 세계관의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랫동안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이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어떤 관점들을 막 구상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막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로 다이아몬드는 제가 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명을 했고, 개인주의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이 한국에서 유달리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해결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로 다이아몬드가 오랫동안 이제 그 쌀농사, 밀농사 이런 걸 연구를 했잖아요.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쌀농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쌀농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협력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제 벽실을 심어야 되고, 또 모종을 또 이식해야 되고, 수확해야 되고, 물을 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생활 양식이 발전되어 왔다. 이러면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제 초개인주의, 협력적인 전통의 균열을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지만,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그 어떤 무엇이 되던 간에 한국에 만들어내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인이 주목해야 될 솔루션일 것이다. 저는 역시 그 해결책은 이제 협력 개인에 있다라고 봅니다. 각자 도생과 반대되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고독하게 혼자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이 결핍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좀 상황 논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은 아니거든요. 서로 이해가 좀 풍성하고 서로 대화와 협력이 되는 상황이면은 각자 도생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뭐 공생이라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상생이라는 말들도 있을 텐데, 그럼 왜 협력이냐? 공생이나 상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협력을 촉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근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만 있으면 돼요. 각자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협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우리 사회에 오해가 있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난리잖아요.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AI가 도입되면 자동화가 되고, 내가 질문을 보통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하다가 이제는 챗GPT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호 의존성이 줄어든다, 상호 의존성이 이완된다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개인주의로 간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AI와 같은 그런 굉장히 낯선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기술을 익힐 수 있을까요? 책을 보면 익힐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보면 익힐 수 있을까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회학자인데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몰랐어요. 그래서 5년 전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공대 대학원생한테
제가 과외로 배웠어요. 서점에 가면 모든 책들이 다 파이썬이에요. 자, 그러면 파이썬 책이 많아지면은 코딩 실력이 올라갈까요? 유튜브에 코딩 채널이 많이 열리면 코딩 능력이, 대한민국 코딩 능력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파이썬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대 학생들한테 손을 뻗친 것처럼 AI 기술이 나타나면, 우리한테 낯선 무언가가 나타나면 우리는 손을 뻗쳐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야, 이렇게 하면 챗GPT 쓸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이런 찰진 말들을, 도움되는 말들을 주위에서 들어야 비로소 AI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가 들어오면 대학 같은 경우에도 교육기관에서도 AI 연구하는 사람들 챗GPT 사용해서 혼자 연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같이 연구해요. AI 연구하는 사람들, 또 화학자, 물리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같이 연구해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문제가 달라져요. 문제가 달라지니까 솔루션도 달라져야 돼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챗GPT한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회가 굴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AI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사람들한테 더 의존해야 됩니다. 지금은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AI가 들어오면 여기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코파일럿이고 비서니까 상호 의존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루는 유튜브에서 짤 같은 거 열심히 보고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랑 밖에 나가서 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수다 떨고 막 털고 이러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때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하고 연결돼서 그러면서 협력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도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세팅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하게 되면은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행복감이 올라와요. 그것은 짤을 수백 개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개인도 좋고 개인주의도 좋은데 협력하면서 개인의 풍요로움도 누리는 협력개인의 삶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협력만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쌀농사 전통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DNA가 있는데 협력의 배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협력을 어떻게 보면은 강압하면서 사회적인 압력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억압당하는 개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개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협력도 잘 발전시켜 왔지만 특히나 이제 한 20년 동안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발전시켜 온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전통, 인권의 전통을 우리가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협력의 전통과 조합시키면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협력을 하지만 그 안에서 개인의 어떤 개성과 취향이 충분히 살아나는, 존중받는 시스템과 관계 맺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남이 협력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럴 의지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지를 발견해 내야 돼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또 합당하게 발언권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발언권이 충분히 주어지질 않아요. 그럼 내가 불편하겠죠.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적도 하고 싶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협력하는 세팅 자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진정한 협력의 세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협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뒤돌아보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젊은 세대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 어른이 뭔가, 이게 진정한 어른이 누군가, 좀 본받고 싶은 어른이 뭔가, 이런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일에서 확실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그 본업 천재. 두 번째는 물어보지 않으면은 함부로 조언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경어를 쓰는 어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꼰대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꼰대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또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고 해서 꼰대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꼰대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한 살 위 선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직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오히려 기성세대나 리더분들은 그렇게 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잘해봐, 열심히 해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진짜 쪼는 사람들은 한 4년 차, 5년 차 위 선배들이 많이 쪄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머리를 익혔어요. 그 자신들이 조직의 허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 조직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감이 충천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나 리더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막 들이받아요. 그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막 올리고 뭐 블라인드에 막 올리고 막 혼쭐을 냅니다. 근데 후배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이제 점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꼰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식대로 강요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랩 미팅 같은 거 이제 하다 보면 연구실 미팅 하다 보면 야, 좀 자유롭게 얘기해봐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스스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저는 영락 없이 꼰대예요.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해놓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이제 다름을 또 틀림으로 속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성세대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그 삶의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잘 소통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진정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등은 결국에는 집단주의를 우선시하는 어떤 집단 협력적인 그런 그 사회 질서와 이제 개인의 자율성, 창의성,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이제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2018년도에 이제 BBC에서 입소스라고 하는 사회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6개국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젠더 갈등 대한민국 1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기반한 갈등 대한민국 전 세계 2위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거의 뭐 금메달감인데 그 중에서도 젠더 갈등이 굉장히 확실한 금메달이고 세대 갈등도 금메달이다. 근데 이건 아직도 시작도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세대 갈등을 넘어서 세대 충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사례죠. 아니 젊은 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속 시원하겠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 젊은 세대는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충돌을 우리가 이 충돌의 어떤 상흔들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것인가? 더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진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기성세대의 양보나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어떤 말을 쓰고 싶냐면 기성세대의 책임이다. 일단 기성세대가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이라던가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성 세대이죠. 정치적으로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죠. 그 세대가 더 책임을 느끼면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동반될 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러면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젊은 세대도 기성세대를 더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이 퇴직하는 장년 세대와 일자리를 나누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일자리 얘기하니까 사실은 기성세대가 굉장히 욕심을 부려서 젊은 세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장년 세대의 정년 연장이라던가 뭐 재고용 연장 이런 정책이 반드시 젊은 세대의 신규 채용과 연동돼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한쪽을 희생시키는 그런 제로섬적인 상황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가 나오면 이 기성세대가 반기는 게 아니고 반대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난리 법석이 벌어졌어요. 관공서를 불태우고 상점을 약탈하고 정부 퇴진 운동을 벌이고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가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죠. 그 우리는 기성세대가 반기겠죠.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니까. 자, 기성세대가 내가 일을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는 것은 젊은 세대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고 재고용 연장을 할 때 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의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함께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세대가 뭔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우리의 당면한 그런 위기를 조금씩 해소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자체가 이 유교적인 문화의 바탕을 두고 그동안 운영이 되어 왔지만 또 많은 정도 계속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함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도 결국에는 당신이 스스로의 효용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압박이 있는 겁니다. 숨 쉴 틈이 없는 그런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이른바 이제 액티브 시니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뭐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일견 맞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원이 분명히 있을 때, 그죠? 돈이 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자기도 더 케어하게 되고 남도 더 배려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표와 어떤 그런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겠죠. 뭐 나는 사실은 몸짱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산책을 뭐 열심히 많이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내 제2의 프로, 제3의 프로가 될 거야. 난 본업 천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OTT 같은 것도 그냥 가끔씩 보면서 젊은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나는 쫓아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장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장년들이 말하자면 이 노인 모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액티브한 그런 어떤 노년 모델이나 이런 멋진 분들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이 젊은 그룹과 우리 세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나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신우일신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표치는 다르게 설정한다 손 치더라도 노력해야 될 방향인 것들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몸이 아프다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사회 안전망을 만들 이유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초연금도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노인들 지하철 타는 문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뭐 절반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복지로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공을 할 때 비로소 이제 힘들고 생존조차 버거운 분들을 위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세대 갈등, 세대 충돌을 떠나서 어쨌든 여러 세대가 같이 교류하면서 서로 사회적 지지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정착이 되면 좀 더 공감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라던가 세대 간의 편견이라던가 그 상호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요즘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효를 실천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느끼기에 효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속으로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효의 종말이 아니고 효를 실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이명웅 피켓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는 건데 이게 피 터지게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피켓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는 분들은 이제 장년분들이 많은데 그 부모 세대가 직접 그 이 티켓을 구매하려고 할까요? 온라인에서? 그분들이 직접 피켓팅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딸들이 주로 많이 하죠. 딸들은 왜냐하면 딸들 중에서 이제 팬덤인 사람들이 많아요. 케이팝 팬덤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이 엄마가 팬덤에 빠지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 피켓팅 하는데 반드시 티켓을 좀 구매해서 공연장에 가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공연 마치고 나와서 나올 때 그럼 픽업은 누가 합니까? 지하철 타고 옵니까? 버스 타고 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들이 가서 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 콘서트장에서는 기획사에서 이제는 이 자녀분들이 쉴 공간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피켓팅에 실패한 사람들은 엄마 미안해 하면서 이 미안한 마음을 온라인에 표출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효라고 하는 건 종말된 것이 아니라 효를 실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캥거루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부모한테 얹혀 사는 젊은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세대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등골 브레이커로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효를 실천합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쇼핑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름대로 부모님들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고 행복감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효가 아니면 뭐가 효입니까? 반드시 돈만 주고 뭐 보약만 드리는 것이 효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효는 종말한 것이 아니라 효를 실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좀 더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